쨍그랑 밥상이 엎어지고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왜 맨날 잔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치는 아들. 정숙은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고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았어요. 이른이 넘은 어머니의 구분 등, 떨리는 손, 그리고 소파에서 코를 고는 아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배신이, 더 차가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요양원은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오던 이른 아침, 이른색 김정숙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던 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 리듬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세월이 쌓인 손은 굴곡지고 마디마디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찻잔을 들 수는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녹차 티백을 천천히 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였고 아직 잠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정숙의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죠.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평생을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은 정숙이 30 중반일 때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혼자 아들 도훈을 키워야 했죠. 새벽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채소 박스를 들고 생선을 손질하고 김치를 담가서 작은 가게 앞에 진열했어요. 손님들은 정숙의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정직하고 깔끔했거든요. 정숙은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들의 얼굴과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번 돈으로 도훈을 학교에 보냈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도훈이 결혼할 때는 작은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을 조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숙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반찬을 싸서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차가운 시선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왔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부러지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정숙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간호사 윤소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의 소영은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5년째였어요. 정숙을 가장 오래 돌본 사람이기도 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지 뭐. 평생 새벽을 살았으니까. 정숙은 고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으세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곳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숙은 이제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그것은 정숙이 평생 누리지 못했던 여유였죠. 하지만 이 요양병원에서 정숙은 그저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깊은 비밀이 있었어요. 소영은 그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소영은 정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존경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실래요? 식당에서 드실 건가요? 응, 식당에서 먹을게. 다른 분들 얼굴도 봐야지. 정숙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와 편한 바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정숙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을요. 숨겨둔 진실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숙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도우는 30대 중반에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뻤죠. 드디어 도훈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고 도훈은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됐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지인들에게 빌린 돈, 카드 빚까지. 도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도훈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요. 처음에는 가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두 잔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취한 채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정숙은 그저 도훈이 집에 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속 풀릴 음식을 준비해뒀죠. 도훈아, 밥 먹어라. 속이 쓰리겠다. 그랬어요. 배 안 고파요. 도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식어가는 밥과 국, 정성껏 만든 반찬들, 아무도 먹지 않는 밥상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도훈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어요. 폐업 신고를 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죠. 그날 밤 도훈은 소주 3병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도훈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도훈아. 저녁은? 저녁은 무슨? 다 망했어요. 다 끝났다고요.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주병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옆에 앉아서 도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엄마가 있잖니. 다시 시작은 무슨.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요. 빚더미에 앉았는데. 도훈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마시고 또 마셨어요. 정숙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도 정숙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도훈의 술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마시고 잠들었는데 점점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정숙이 밥을 차려주면 먹고 싶지 않다며 젓가락을 내던졌고 정숙이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도훈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오래 고아서 부드럽게 익힌 고기에
감자와 당근을 넣었죠.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도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도훈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도훈아, 저녁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식탁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이 꼴로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속이라도 채워야. 됐다고요. 왜 맨날 잔소리야?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도훈은 식탁 앞에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으로 그릇을 휙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우당탕?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사방에 튀었고 밥그릇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반찬 접시들도 모두 바닥으로 떨어졌죠. 정숙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이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도훈은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국물을 닦고 음식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바닥을 깨끗이 치웠어요. 도훈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도훈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던 날, 정숙이 약을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던 날, 그때 도훈은 울먹이며 정숙의 품에 안겼었죠. 엄마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나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도훈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도훈은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도훈과 함께 살 수 없다며 떠났고 어린 딸의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도훈은 정숙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돌봐야 할 의무가 무거웠던 거죠. 그래, 알았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반대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는 괜찮아. 일주일 후 정숙은 짐을 챙겨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도훈은 차에 짐을 싣고 운전했어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도훈은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엄마. 응, 그래. 신경 쓰지 마.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도훈이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것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생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었죠. 도훈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정숙은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복도였어요.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러웠죠. 정숙은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숙은 이 요양원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알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 요양원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의 반찬 가게는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변호사 박민철, 내과 의사 이승호, 그리고 작은 건물 몇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영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숙의 반찬을 사러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에 들렀어요. 단순히 반찬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거든요. 정숙은 말수가 적었지만 듣는 것은 잘했어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끔 조용히 조언을 해주곤 했죠. 정숙 씨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박민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혜롭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것저것 보게 되는 거죠.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말 속에는 진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일들, 가난을 이겨낸 경험들, 사람을 보는 눈. 그런 것들이 정숙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민철, 이승호, 최영숙이 함께 가게에 왔어요. 셋이 함께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숙은 반찬을 싸주며 물었어요. 오늘은 세 분이 함께 오셨네요? 정숙 씨,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문을 잠시 닫았어요. 네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이승우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병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들은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승우가 말을 이었어요. 문제는 초기 자금인데요. 저희가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께 제안을 드리려고요. 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네. 정숙 씨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잘 모으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최영숙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고 박 변호사님은 법률 지원을, 이 원장님은 의료 운영을 맡을 거예요. 정숙 씨는 경영과 운영 감독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양병원 사업. 평생 반찬 가게만 해온 정숙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철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숙은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죠. 잘못되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평생을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으려고 애썼던 정숙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을래. 내 손으로 서보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정숙은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진 거 다 넣겠습니다. 함께 해보죠. 그렇게 요양병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했어요. 15명 정도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였죠. 정숙은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틈틈이 병원 일을 도왔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정숙의 태도는 남달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죠. 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직원들의 이름을 다 외웠고 각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정숙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병원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들도 정숙을 좋아했어요. 정숙은 환자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요양병원은 점점 커졌어요. 평판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이 늘었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죠. 투자 지분도 재조정됐습니다. 정숙은 어느새 대주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8년 전 이승우 원장이 은퇴하면서 정숙이 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병원의 회장이 된 거죠. 정숙은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병원 일을 병행했어요. 낮에는 가게를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가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 모든 것을 아들 도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정숙이 여전히 작은 반찬 가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숨겼을까요? 정숙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정숙은 도훈의 손에 이끌려 이 요양원의 환자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병원에 버려진 노인으로 들어온 것이죠. 윤소영 간호사는 정숙의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5년 전 이 병원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숙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은 정숙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언젠가는 아드님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날이 오면 그 아이도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되겠지.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었죠.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갔어요. 정숙은 이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복도를 천천히 걷고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눴죠. 도훈은 처음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간격이 벌어졌어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73이 되었어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소영 간호사는 여전히 정숙을 가장 많이 돌봐줬죠. 둘 사이에는 환자와 간호사 이상의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훈이었죠. 정숙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 마신 것이 분명했죠. 말이 어눌했으니까요. 도훈아,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있니? 다 무너졌어요. 회사도 완전히 망했고, 빚은 늘어만 가고, 은행에서 독촉 오고, 사채업자들도 전화해요.
도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엄마. 아내가 떠났어요. 딸도 데리고 갔고요. 그래, 알고 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우연히 도훈의 전 부인을 시장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녀는 정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지만 정숙은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죠. 엄마, 돈 좀 빌려줘요. 도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엄마, 들어요? 나 좀 살려줘요. 도훈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훈아, 네 엄마, 말해봐요. 사람의 삶은 자기 발로 서야 한다.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훈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힘든 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엄마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왜요? 엄마가 돈이 없어요? 반찬 가게 팔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나 좀 살려줘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넣어줄 수 없다. 정숙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어요. 아, 이게 진짜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때 엄마를 아들로 생각했니? 정숙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도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엄마 안전을 위해서. 아니야.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랬지. 엄마는 다 알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럼 엄마도 나버리는 거네. 다들 나버리네. 아내도 친구들도 이제 엄마까지.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됐어요. 알았어요. 안 도와주실 거면 됐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미칠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엄마도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예요. 도훈아, 알아서 해요. 엄마도 알아서 하세요. 찰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팠어요. 아들의 고통이 느껴졌고 그 절규가 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으니까요. 깨진 그릇을 치우던 밤, 멍든 손등을 보며 흘렸던 눈물. 요양원에 처음 도착해서 도훈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눈물이 정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의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하지만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소영은 정숙의 옆에 앉아서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이 정숙에게 위로가 됐어요. 정숙은 소영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도훈이 무사하기를,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기를.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훈을 구해주면 도훈은 영원히 자기 발로 서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냉정함인지 정숙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며 달빛을 가렸습니다. 방 안이 더 어두워졌어요. 정숙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긴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끔 도훈을 떠올렸지만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죠. 이제는 도훈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정숙은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소영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죠.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고맙구나. 지금 갈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려는데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영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소영이 전화를 끊고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아래 접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누군가 어머님을 찾아왔대요. 정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구래? 아드님이시래요. 김도훈 씨.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내려가 볼게. 어머님,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일단 혼자 만나볼게. 정숙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아들. 무슨 일로 왔을까? 정숙은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1층 접수처 옆 작은 상담실에 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훈은 정숙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숙은 도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사이에 도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덥수룩했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수아가 다쳤어요. 수아는 도훈의 딸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였죠.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수아가?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대요. 머리를 다쳐서 응급수술 받았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금은? 수아는 지금 괜찮니? 수술은 잘 됐는데 입원해야 해요. 그런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나한텐 돈이 없어요. 도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도훈을 바라봤어요. 불쌍했습니다. 정말 불쌍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전 부인한테는 연락했니? 했어요. 근데 걔네도 돈이 없대요. 재혼한 남편도 사업이 어렵다고. 엄마, 제발, 제발 수아 좀 살려줘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데 수아는 아직 어린애잖아요. 도훈은 정숙의 발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도훈아, 네 엄마, 말해봐요. 엄마도 돈이 없다. 도훈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반찬 가게는 작년에 정리했어.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도훈은 입을 벌린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수아는 어떡하고? 의료보험 되잖니? 분할 납부도 되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나 지금 신용불량자라고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와요.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야. 미안하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은 정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정말 안 돼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이제 그만 가보렴. 정숙은 도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소영을 통해 수아의 상태를 알아봤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도훈이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접수처에서 정숙을 부르지 않았어요. 도훈이 직접 찾아온 거였죠. 접수처 직원이 도훈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나 김정숙 아들이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 만나는데 왜 예약이 필요해요? 도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보호자 정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했어요. 김정숙 어르신의 보호자 명단에 성함이 없으세요. 본인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가족이라고. 도훈은 접수처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직원은 당황하며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은 침착하게 다가와 도훈을 바라봤어요. 따라오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김정숙 어르신 담당 간호사입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소영은 도훈을 이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2층이 아니라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엄마 2층에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환자가 무슨 회의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도훈을 이끌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3층은 2층과 달리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도 끝 큰 회의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옆 명패에는 이사회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죠.
들어오세요. 소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은 숨을 멈췄어요. 넓은 이사회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요양의료재단의 연역과 비전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테이블의 상석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은 정숙.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옅게 되어 있었어요. 안경을 쓴 모습은 도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의 앞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도 열려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녀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들, 모두가 정숙을 향해 앉아 있었고 정숙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도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회의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분 후에 다시 모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명씩 회의실을 나가면서 도훈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도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정숙과 도훈, 그리고 소영만 남았습니다. 소영은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도훈아. 정숙이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은 정신을 차리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구나, 도훈아. 엄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긴 또 어디고? 왜 엄마가 여기 앉아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돌아서서 도훈을 마주봤어요. 앉아라. 설명해 줄게. 서서 들을게요. 빨리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명함 한 장을 빼서 도훈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숙 요양의료재단 이사장, 서울 은평 요양병원 회장. 도훈은 명함을 들고 정숙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보는 그대로야. 엄마가 이 병원의 회장이다.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훈은 명함을 떨어뜨렸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죠.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야. 엄마는 10년 전부터 이 병원에 투자했고 8년 전에 이사장이 됐어.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반찬 가게 하시던 분이잖아요. 어떻게 병원 회장이 돼요?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투자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운도 따라줬어.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정숙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정숙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도훈은 벽에 기대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요양원에 보낸 어머니가 가난하고 힘없는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 병원의 주인이었다니요. 그럼 엄마는 돈이 있었던 거잖아요.
도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그런데 왜 나한테 안 도와줬어요? 수아가 다쳤는데. 내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도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손주가 다쳤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스스로 해결할 문제예요. 도훈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다가와 도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훈아, 내가 수아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엄마는 다 안다. 도훈은 정숙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 부인한테 빌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은행 돌아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 그리고 결국 해냈잖니. 뭘 해냈다는 거예요? 수아 치료비, 병원이랑 협의해서 분할 납부 받아냈잖아. 그리고 내 친구가 돈 빌려줬다며. 정숙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을 통해 수아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고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도훈이 얼마나 절박하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많은 문을 두드렸는지 정숙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친구가 겨우 500만 원 빌려준 거고 나머지는 3년 분할이에요. 매달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알아요? 알아.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돈도 있으면서. 정숙은 도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도훈을 바라봤어요. 도훈아, 엄마가 너한테 돈 줬으면 어땠을 것 같니? 그럼 수아 치료비 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손 벌렸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계속 줬겠지. 그러면 넌 평생 엄마 손에 기대어 살 거야. 그게 뭐가 나쁜데요? 내 인생이 너한테 없다는 게 나쁜 거야. 도훈아, 넌 어른이야. 아빠야. 내 발로 서야 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참았죠.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도훈아. 스스로 일어섰을 뿐이야.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도훈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훈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훈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고 햇살이 다시 환하게 비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도훈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수아한테 가봐야지. 도훈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도훈을 배웅했어요. 혼자 남은 정숙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죠. 도훈이 회의실을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숙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닦아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숙은 직원들이 돌아온 줄 알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문턱에 서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런데 도훈의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절망보다는 결연함 같은 것이 느껴졌죠. 도훈아, 아직도 할 말이 있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훈아, 뭐 하는 거니? 정숙이 놀라서 도훈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어요. 도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요. 도훈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도훈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라. 이러지 마. 안 일어날래요.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도훈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어요. 용서? 내가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은 게 뭔데?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때린 것, 화풀이한 것, 그릇 깬 것,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 도훈은 한마디 할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다 기억한다. 내가 술 취해서 밥상 엎었던 날, 내가 엄마 손목 잡고 소리 지르던 날, 내가 엄마를 짐이라고 부르던 날, 다 기억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도훈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인간 쓰레기예요. 도훈은 두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안다. 힘들었지.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이혼까지 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 그래서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던 거야. 맞아요. 그래요. 저는 비겁했어요. 약한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도훈은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정숙은 도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근데 너 알아? 엄마가 가장 아팠던 건 내가 엄마를 때렸을 때가 아니야. 도훈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가장 아팠던 건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거짓말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알았어. 내가 엄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엄마가 없으면 내 인생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더 이상 너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내가 엄마를 버렸으니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의 머리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야, 도훈아.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때리던 날들, 내가 엄마를 버리던 날들, 엄마는 다 기억한다고 했지.
근데 너도 알아야 해.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숙은 무릎을 꿇고 도훈과 눈을 맞췄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무서웠고, 가난해지는 게 싫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 그 두려움이 너를 비겁하게 만들었어. 도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엄마도 알아. 무서운 거. 엄마도 평생 가난이 무서웠고 혼자 살아가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했지. 근데 넌 반대로 갔어. 더 약한 사람한테 두려움을 떠넘겼어. 정숙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훈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도훈아,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도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엄마 아들이었어. 엄마가 사랑한 아이였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용서해. 도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하지만 정숙은 도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도 관계는 끝이야. 도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였지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엄마를 버렸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났어. 엄마는 그걸 받아들였어. 이제 넌 내 인생을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나는 엄마 아들이에요. 핏줄이잖아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핏줄이 다가 아니야.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유지되는 거야. 넌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정숙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도훈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보호자 관계 해지 서류야. 법적으로도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거야. 도훈은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훈은 정숙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도훈의 손을 떼어냈어요. 너무 늦었어, 도훈아. 정숙은 도훈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잘 키워라. 내가 엄마한테 못했던 것을 수아한테는 잘해줘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정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도훈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후회와 절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복도를 걸어가는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소영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을 보자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정숙은 소영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소영은 정숙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숙의 방으로 가는 길 복도를 지나며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어요. 정숙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였죠. 방에 도착해서 소영이 정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어요. 정숙은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물은 다 마셨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소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창가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영은 정숙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도훈이가 엄마한테 심었던 것들, 무관심, 폭력, 버림. 그 씨앗들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은 거지. 엄마는 그 열매를 그냥 보여준 거야.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도훈이는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해. 수아한테, 자기 인생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머님은 아드님을 완전히 포기하신 건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가 아니야. 놓아준 거지. 도훈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엄마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도훈이는 평생 기대어 살 거야. 그건 도훈이를 위한 게 아니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였고 나뭇가지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정숙의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정숙의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부드럽고 상쾌한 바람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정숙은 식당으로 내려가 다른 어르신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죠. 정숙은 그걸 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잠시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아가 있는 병원으로 갔을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잘 해내기를 바랐어요. 진심으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병원 운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정숙의 표정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숙은 소영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목련도 하얀 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 아마 봄이 와서 그런가 봐. 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서 꽃들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건 언제인 줄 아니?
언제요? 집착을 내려놓을 때야. 엄마는 평생 도훈이한테 집착했어.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것,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엄마를 묶어뒀어. 근데 이제 내려놨어. 그랬더니 자유로워지더라. 정숙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소영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봄의 향기가 났죠. 그날 저녁 정숙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정숙은 만년필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어머니가 됐다. 아들을 내려놓으면서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안다. 도훈아, 잘 살아라. 내 인생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테니까.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3층 회의실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 그 안에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 놓인 정숙의 명함 케이스.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닫힌 문 너머 어딘가에서는 도훈이 여전히 울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후회하며 그리고 어쩌면 조금씩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몰랐죠. 정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길은 멀고 험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건 도훈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정숙이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정숙은 다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실 것이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이제는 온전히 정숙의 것인 삶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기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에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정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닫힌 문 너머에서 도훈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제 정숙에게 닿지 않았어요. 정숙은 이미 자기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